안녕하세요. 감성살롱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미소의 신간 아가씨와 밤과 함께합니다. 아무래도 리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생각까지 정리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히다 보니까 한 나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구해줘랑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작가 귀여운 미소의 작품입니다. 판타지와 로맨스라는 누가 들어도 가슴 설레는 장르를 쓰다 보니까 남녀노소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죠. 물론 읽다가 보면은 그 소설이 가끔은 그 소설 같을 때가 있긴 한데 그래서인지 이번 작품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없어서 더 재밌게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표지부터 전체 색 구성이 정말 예쁩니다. 마치 순정 만화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글씨체도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이 표지에 그려진 소녀만 봤을 땐 이 책의 내용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일반적인 소설 사이즈? 그러다 보니까 뭐 들고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읽지 않으시더라도 소장용만으로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리고 종이가 다른 소설에 비해 꽤 두꺼운 편이에요. 종이에 벨 일은 없고요. 가끔 2장 넘겨지는 건 아닌가 착각이 드는데 한 장씩 잘 넘어갑니다. 그만큼 종이 한 장 한 장에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예쁜 책입니다. 프랑스 언론에선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프랑스 여성 잡지 판무 악투엘에선 이 소설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리라 보장한다. 엘르에선 귀여운 미소 작품 중에서 아마도 개인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설이 아닌가 한다. 코트다주르의 파란 하늘과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학교, 음산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바닷가 고급 저택들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을 맛깔스럽게 요리한 소설이다라고 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에선 밤새워 읽을 스리러를 찾는다면 귀여운 미소의 아가씨와 밤 강추라고 했고요. 프랑스 라디오 국영방송 프랑스 앵테르에선 요즘 세대들과 이전 세대들이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 효과 만점의 스릴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낭독할 부분은 총 5부분인데요. 최대한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와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읽다가 함께 느끼면 좋을 부분들을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지를 펼치고 첫 번째 장을 연 이후에 처음으로 책에 들어왔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쇠디노의 오래된 스피커에서 REM의 Losing My Religion이 흘러나왔다. 제목만 들으면 가스펠송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짝사랑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노래였다. 헤이, 여길 좀 바라봐. 내가 여기 있어. 당신은 왜 나를 보지 않지라며 남자의 참담한 심정을 담아 악을 써대는 노래로 어찌 보면 가사 내용이 내 인생과 많이 비슷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부르르 몸을 떨었고 햇빛이 닿은 쪽마루 바닥에서 뿌연 먼지가 일었다. 내 머릿속은 1990년대 초로 되돌아갔다. 내 눈앞에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한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앉아있는 빈카가 보였고 열정적으로 떠들어대는 우리의 목소리가 귓전으로 울렸다. 빈카는 연인과 위험한 관계에 대해 열을 올려가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마틴 에덴과 벨디스뉴르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칸의 스타극장 또는 앙티브의 카지노 극장에서 본 영화에 대해 지치지도 않고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다. 빈카는 피아노 레슨과 델마와 루이스에 열광했고 나는 얼어붙은 마음과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을 좋아했다. 레이벤 안경을 쓴 빈카는 빨대로 콜라를 빨아들이며 색깔이 들어간 안경 너머로 나에게 윙크를 보내곤 했다. 차츰 빈카의 이미지가 희미해지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서 나의 환상여행도 중단됐다. 빈카를 못 본 지 벌써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난 25년 동안 빈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전에 귀여운 미소의 책을 읽은 분들에겐 환상여행이라는 단어가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단어가 등장하기에 이 책은 초반에 굉장한 몰입감을 선물합니다. 동시에 귀여운 미소에 대해 약간의 기대감과 늘 그랬지라는 생각이 교차되는 파트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서로가 좋아하는 영화가 사뭇 다릅니다. 초반에 이렇게 다르게 설정하다 보니까 계속 주인공의 말에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좋아하고 혼자 사랑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파트는 앞서 읽어드린 부분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회상이 어떻게 현재와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던 남학생이 콜라잔을 건드리며 지나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비교적 반사신경이 좋은 내가 가까스로 잡아냈다. 냅킨으로 테이블 위에 쏟아진 콜라를 닦아냈으나 바지에 튄 얼룩은 지울 수 없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얼룩을 지우고 젖은 바지를 말리느라 10분쯤 시간을 소요했다. 졸업생 모임에 얼룩진 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 테이블로 돌아온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반으로 접어놓은 신문기사 사본 위에 선글라스를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진한 색상의 레이벤 클럽 마스터였다. 빈카가 즐겨 착용했던 선글라스였다. 누가 이런 장난을 쳤을까? 주변을 둘러보니 디노는 주유펌프 근처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고 한나는 테라스 맞은편에서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테라스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소도우미 3명을 빼면 카페 손님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몇몇 학생들이 있었지만 다들 맥북이나 휴대폰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빌어먹을. 나는 선글라스를 손으로 집어들고 나서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으로 접은 신문기사 사본을 펼치자 가장 먼저 밑줄을 그은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복수. 아직 책의 극초반에 불과한데 강렬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아직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대해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갑자기 등장한 단어 복수는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돼요. 앞서 읽어드린 파트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결말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주인공의 심리에 감정이입되고 긴장감이 증폭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이 파트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즉시 빈카의 방에 있는 니콜라드 스타일관으로 향했다. 내가 빈카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었음에도 나는 그 아이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내가 얼마나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얼마나 비열하고 고약한 짓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사랑의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나 역시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훗날 불행하게도 내 예상이 그리 어긋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비교적 소설을 많이 읽은 편이라 사랑에 대해서라면 제법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머리통이 깨져보기 전에는 인생의 쓴맛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세상 이치였다. 1992년 12월 빈카를 향한 내 감정은 사랑을 넘어 정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사실 정념이란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정념은 일종의 노맨스랜드이자 폭탄이 빗발치듯 떨어지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었고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죽음의 계곡 어디쯤에 선가 서성거리는 광기이기도 했다. 빈카의 방에 잠입한 나는 그 아이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얼마 안 되는 책들을 한 권씩 빼내 일일이 책장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만약 알레시로부터 편지나 메모지를 받았다면 책갈피 사이에 넣어뒀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내 예상대로 헨리 제임스의 소설 사이에 끼워져 있던 메모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읽다 보면 누가 선한 인물인지 악한 인물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선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다 읽고 난 이후엔 그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당시에 이 부분을 읽던 감정을 생각하면 마치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에게 끌리듯 끌려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악인데 그 순간만큼은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파트는 비밀스러운 한 여자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멈춰 소녀일 수도 혹은 주인공의 바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일 수도 있겠네요. 비밀이 많은 이 여자,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고 하죠. 그 비밀은 당연히 나만 아는 비밀일 거고요. 인간에겐 세 가지 삶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비밀스러운 삶이 있죠. 나는 어찌나 갈증이 심하던지 물을 석 잔이나 연거푸 들이켜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아버지와 빈카의 이미지가 다시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떠올랐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내가 오랜 시간 빈카에 대해 간직하고 있던 추억들이 자꾸 빛이 바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말을 되새김질했다. 자네는 빈카가 어떤 아이였는지 몰라. 나는 빈카에 대해 잘 안다는 주장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가지고 있다. 공적인 삶, 사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이라고 했던 말을 전적으로 옳다고 믿으니까. 다만 빈카의 세 번째 삶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소년 시절 나에게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있었고 내 상대가 대장 못 누나 폭풍의 언덕 같은 소설에서 방금 빠져나온 여주인공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대를 만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열망했고 빈카가 바로 내 이상적인 여성상에 부합한 최초의 여자아이였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빈카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이미지를 더 씌워 이상형 여자아이를 만들어낸 셈이었다. 빈카를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그녀와 전혀 다른 인물일 수는 없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삶을 살고 있나요?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제 모습과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사뭇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책엔 꽤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이름만 기억하기도 힘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의 장르가 스릴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이 인물이 어떤 일에 연관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짧게 등장하지만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은 대개 큰 단서가 되기도 하고 나중을 위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생특시 페리 고교로 가는 길에 이브의 집에서 본 사진들을 거듭 떠올려 보았다. 그중 프랑스어 선생님이었던 장 크리스토프가 등장하는 사진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눈을 여러 차례 깜빡여 저절로 솟아난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장 크리스토프 선생님과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내가 체계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해 주었다. 그는 매우 선한 마음씨에 부드럽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분이었다. 키가 유난히 크고 여성의 버금갈 만큼 이목구비가 섬세했던 그는 여름에도 항상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녔으나 자주 넉나간 표정을 지었고 가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장 크리스토프 선생님은 2002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그는 주로 선한 사람들을 골라 괴롭히는 운명의 희생자가 되었다. 운명의 장난은 학생들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동료 선생님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려고 애쓰던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운명의 장난은 학생들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동료 선생님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려고 애쓰던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심약한 성격을 타고난 게 그의 유일한 단점이었다. 인간은 운명으로부터 자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무게만을 부여받는다고 했던 어느 철학자의 말은 허무맹랑한 잡설이 분명했다. 운명은 수많은 악당들을 별일 없이 살아남게 내버려두는 반면 착하고 심약한 사람들을 골라 일찍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악질적인 변태가 분명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발생된 사건이다 보니까 지명이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쉽게 읽히는 이유,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이 책에는 메커핀적인 요소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롯이 책에 집중하게 되고요. 앞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예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다시 뒤를 펴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엔 귀요미소 특유의 플롯과 클리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덜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요미소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더 재밌게 읽혔던 것 같아요. 마치 안 그럴 사람이 그러는 느낌도 들고요. 계속해서 의심을 거듭하면서 읽기 때문인데요. 물론 귀요미소를 처음 접하는 독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맨스와 스릴러, 장르만으로도 충분히 이 독자들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듯 마치 소설 아닌 소설이라는 재미도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다면요, 또 책장에 예쁜 책을 소장하고 싶으시다면요, 귀요미소의 신작 아가씨와 밤을 추천합니다.